안녕하십니까. 해법 에듀 수학 탐구 지도사 과정 초등 영역별 수학 지도 방법론을 강의하게 될 조항우 천이라고 합니다. 먼저 여러분들과 강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잠시 고민해 볼 문제를 한번 잠깐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요즘 매스컴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 수포자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이 비율을 보시면 고등학교나 중학교, 특히 입시가 있는 고등학교는 어느 정도 이해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입시와 전혀 상관이 없는 초등학생들의 수포자 비율을 보면 약 36.5% 정도까지 나와 있습니다. 참 심각한 문제인데요. 초등학생들까지 수학을 포기한다는 것은 아주 앞으로 인생에서 뭔가를 포기한다는 것은 그 실패를 의미하는 건데, 초등학생들이 이 수학을 포기하게 되는 원인을 찾아보면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에는 아마 구구단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구구단을 어려서부터 외우게 만들고 있습니다. 구구단을 빨리 외워서 계산을 빨리 하면 엄마들도 되게 좋아하시고 아이들 또한 초등학교 저학년 때는 수학에 대해서 자신감을 많이 갖게 됩니다. 그런데 이 수학에는요, 중요한 게 두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수학을 공부하면서 알아야 될 거는 개념적 지식과 절차적 지식, 즉 기능이라는 부분 두 가지가 동시에 진행이 돼야 됩니다. 근데 구구단을 외운다는 거는요, 기능을 중시하는 겁니다. 외우는 기능. 그런데 이 구구단에 들어있는 개념적 지식은 뭐냐면 규칙성이에요. 규칙성. 예를 든다면 구구단 6단 같은 경우는 3단의 2배입니다. 그거를 표로 그려놓고서 아이들이 한번 그 안에서 규칙을 찾아보면서 구구단에 어떤 의미가 들어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 지금 대부분의 공교육이나 사교육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을 보시면 대부분 기능적 지식, 쉽게 말하면 구구단을 외워서 계산에 활용하는 쪽으로 많이 지도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다 보면 아이들이 구구단을 빨리 외우는 아이가 있어요. 어떤 아이들은 느리게 외우는 아이가 있고. 근데 한번 구구단을 느리게 외우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나오는 곱셈, 나눗셈, 모든 영역에 걸쳐서 학습에 이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이 수학을 포기하게 되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선생님들께서는 이제 학교에 가시면 아이들을 지도해야 되는데,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절차적 지식, 기능면에 너무 초점을 맞춰버리시면 아이들이 결국은 문제풀이 기능사가 되는 겁니다. 근데 수학을 공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생각하는 힘을 기르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는 힘을 어떻게 기를 것이냐. 이거는 아마도 아이들이 수학을 포기하는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겠지만 아이들을 직접 지도하시는 선생님들이 어떻게 지도하느냐에 따라서 충분히 달라질 수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강의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교재의 내용이 너무 많아요. 방대하고 지식적인 내용도 많고 방법적인 내용도 많기 때문에 그나마 제가 어느 정도 선별을 해서 문항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되 그 문항을 아이들이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그 문항을 왜 풀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중심적으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첫 강의는 수에 관한 강의인데요. 초등학교에서 다루는 수는 일단 1, 2, 3, 4학년까지는 큰 수, 가장 대표적인 게 큰 수까지 갈 텐데요. 큰 수까지 다는 단계가 결국은 십진법 관련되어 있습니다. 십진법. 그 십진기수법과 관련이 되어 있고 3학년, 4학년에 가서 또 배우게 되는 중요한 내용이 또 아이들이 가장 어려워하죠. 분수, 소수 개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5학년에 올라가면 중학교 과정과 연결된 자연수의 성질, 수의 성질, 약수, 배수 이런 것들이겠죠. 여기에 대해서 오늘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강의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첫 번째 문제는 명수법에 관한 문제입니다. 명수법이라고 하는 건 수를 읽는 방법인데요. 교재에 보시면 우리나라와 서양의 어떤 수 읽는 방법, 명수법의 체제가 다르다는 거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4자리씩 끊어서 읽고 있고 서양 같은 경우는 3자리씩 끊어서 읽고 있습니다. 근데 이 문제, 아이들한테 이 문제를 주고서 야, 이 문제만 풀어라. 그러면 그거는 제가 화두에 말씀드린 기능적 지식만 원하게 되는 거고 문제풀이 중심이 되는 겁니다. 아이들이 어떤 걸 어려워하는지, 지도하시는 선생님들께서는 아이들이 어떤 실수를 하는지, 왜 어려워하는지, 또 어디에 문제점이 있는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추셔야 되는데요. 1학년 단원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먼저 수를 읽는다는 거는요, 우리나라는 한자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두 가지 사용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아이들 혼란스러워하죠, 되게. 왜냐면 한글로도 읽어야 되고 한자로도 읽어야 되니까. 영어처럼 읽는 방법이 하나만 있다면 혼동스럽지 않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아이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수를 읽을 때 47을 아이들은 47이라고 읽는 경우가 많아요. 실제로 지도해 보시면. 이런 혼란들이 왜 오는 것들이냐면 한자와
한글을 동시에 사용하고 있는 우리 문화만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하는 실수가 그런 게 있고요. 두 번째로 한글 맞춤법의 문제입니다. 마흔, 서른, 쉰 그래야 되는데 아이들은 쉰이라고 읽질 않고 쉰도, 쉰우 이런 식으로 읽어요. 발음이 달라지는 거죠.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거는 1학년 아이들한테 수를 어떻게 읽어야 되고 어떻게 읽는 방법을 지도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해집니다. 이걸 지도할 때 여러분 선생님들께서는요 이런 방법도 하면 좋아요. 1학년 아이들은 아직 발달 단계가 어리기 때문에 게임 형식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아이들이. 물론 학교에서 가시면 이제 일반 학급도 요즘에는 많이 줄었지만 방과후 수업 같은 경우는 뭐 15명 이내는 걸 알고 있는데요. 게임식으로 진행할 때 이런 걸로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조그마한 공을 하나 줘서 옛날에 수원 돌리기 하듯이 돌립니다. 돌리다가 음악을 틀어놓고 해야 됩니다. 먼저 음악을 틀어놓고 돌리다가 음악이 딱 꺼지면 그 공을 가지고 있는 친구가 선생님이 제시한 그 수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는 겁니다. 물론 책상에 앉아가지고 선생님이 이렇게 읽는 거야 학습지 중심으로 해가지고 써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1학년 아이들은 금방 지쳐한다는 거예요. 집중기간 시간이 5분이 채 안 됩니다. 그런데 게임의 형식을 빌어서 하게 되면 그 집중하는 시간이 5분에서 10분으로 늘어나기 시작해요. 점차. 그래서 선생님들이 아이들한테 지도를 하실 때 같은 내용을 지도를 하시더라도 어떤 방법으로 지도하느냐에 따라서 아이들의 집중도는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수를 지도할 때 대부분 지금 현행 지도하시는 선생님들을 보시면 수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양감이에요. 얼마나 크냐, 작냐. 예를 든다면 우리 아이들한테 500ml를 가져와 봐라. 그러면 아이들은 쉽게 가져옵니다. 또는 그런 현상이 왜 벌어지냐면 시중에가 많이 있어요. 또 1.2L, 1.5L 많이 보니까 대충 얼마만큼인지 압니다. 이거 직접 평상시 때 봤기 때문에. 근데 이 수는 보질 않아요, 아이들이. 볼 수가 없어요. 자체가 추상적인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수를 읽을 때, 수 읽을 때 또는 수를 지도하실 때 중요한 게 양감입니다, 양감. 얼마나 크냐. 그렇다면 이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지도하면 좋냐면요. 양감을 기르실 때에는 직접 세보는 것밖에 없어요. 수 세기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수를 셀 때 아이들한테 바둑알을 주고서요. 10개씩 한번 묶어서 해보라고 하세요. 10개씩 묶어서 해보면서 아이들한테 10, 20, 30, 40 이렇게 한글로 한번 읽어보고 10, 20, 30, 40 읽어보도록 해보세요. 한번. 그럼 아이들은 지루해하지 않으면서 금방 읽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낱개를 읽어보는 겁니다. 하나, 둘, 셋, 넷, 1, 2, 3, 4. 그런 다음에 두 개를 한번 결합시켜보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런 활동을 하다 보면 아이들은요 바둑돌의 개수를 보면서 개수를 세는 활동을 통해서 양감을 기를 수가 있어요. 얼마나 이 수가 큰 수인지. 그 다음에 또 수세기의 가장 기본 원리는 1대1 대응의 원리를 또 익힐 수가 있습니다. 10의 자리수 하나와 1의 자리수 하나. 그냥 규칙이 있죠. 우리가 수를 읽을 때에는 분명히 10의 자리수가 커지는 규칙이 있고 1의 자리수가 커지는 규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1대1로 매치만 시켜주면 아이들은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아이들한테 너무 수 읽고 수 쓰는 거에만 학습지 형식으로 강요하지 마시고 활동 중심으로 이 파트는 지도를 하시는 게 아이들한테 쉽게 이해가 갈 수 있을 거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다음으로 보면은 이제 네 자릿수에 관련된 문제인데요. 네 자릿수는 3학년 과정에 나와 있는 건데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원래 수라고 하면은 수는 여러분 교재에 보시면 세 가지라고 나와 있습니다. 집합수, 크기를 나타내는 거죠. 크기나 양을 나타내는 거고. 두 번째로 순서수. 어떤 순서에, 수는 순서를 표시할 수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명목수, 이름수라는 게 있는데요. 실제 교육과정에서는 이름수는 많이 다루어지고 있진 않아요. 전화번호라든가 집 주소, 또는 뭐 버스 번호, 이런 것들은 고유명사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름수라고 이름을 짓는데 특히 수라고 하는 경우에서는 교육과정에서는 집합수, 크기를 나타내는 집합수와 순서를 나타내는 순서수를 집중적으로 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문제에 보시면 기차 번호를 가지고서 기차 이름이죠. 그걸 가지고서 네 자릿수의 자릿값을 알아보는 문제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보면은 중요한 것은 기차 번호가 이름이 8076, 8104 이렇게 돼 있는데요. 여기서 두 가지를 여러분들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리라는 말과 자리수, 자리값. 아이들은 이 용어를 상당히 혼란스러워 합니다. 우리가 교과서에 보면 분명히 세 자릿수,
알아봅시다. 네 자릿수를 알아봅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4학년에 가보면 5자릿수죠. 만을 알아봅시다. 억을 알아봅시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근데 이게 아이들이 만, 억, 초 이런 건 쉽게 이해를 하는데 희한하게 아이들이 네 자릿수, 5자릿수로 가면 이게 무슨 수인지 이해를 잘 못해요. 그 다음에 자리값도 마찬가지고요. 자리값 이런 것도. 그래서 이 지도하실 때 되게 중요한 게 있는데요. 여기서 보면은 아이들한테 이 문제에서 보면 이제 뭐 네 자릿수의 특징을 알아보는 건데 그 네 자릿수를 이야기하실 때 자리에 관한 이야기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리에 관한 이야기. 이 부분도 게임을 통해서 지도해 보시면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선생님하고 아이들이 게임한다는 거는 아이들이 상당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은 어릴수록 2학년, 3학년 때까지는 선생님한테 잘 보이려고 상당히 노력해요. 잘 보여야 본인들이 이제 좀 자신감도 업되고 또 거기에 선생님들은 칭찬을 해주셔야 되는데 먼저 예를 들자면 A4 용지 같은 거라든가 아이들이 보이지 않게 숫자 네 자릿수를 하나 써놓습니다. 2673 써놔요. 그 다음에 아이들한테 무작위로 손을 들어서 한번 선생님이 쓴 네 자릿수를 맞춰보게 합니다. 그럼 어떤 아이는 선생님은 2673을 이야기했는데 어떤 아이가 만약에 3342 그러면 같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럴 때에는 선생님이 생각한 수와 쓴 수와 모든 자리가 같지 않습니다라고 20개의 놀이를 하듯이 이야기해 주시면 돼요. 근데 어떤 아이가 갑자기 2342 그랬으면 이때는 천의 자리 2는 같아졌죠. 그럴 때는 천의 자리가 같습니다라고 해야 돼요. 천의 자리가 같습니다. 또는 천의 자리 수가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20곡의 놀이하듯이 아이들하고 게임을 하신다면 아이들이 쉽게 자리와 자리수, 자리값에 대해서 쉽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또 하나 주의할 게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자리값을 이야기할 때 8076과 8104를 이야기한다면 천의 자리수가 8이다. 천의 자리 숫자는 8이다. 자리값은 8000이다. 이렇게 지도를 하시고 계시거든요. 근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이 문제에 보면 문제에는 지금 1000이 8개 또는 10이 7개 이런 식으로 돼 있거든요. 근데 조금 더 아이들한테 심화학습을 시켜줄 아이들한테는요. 그 수의 어떤 그런 감각이라고 그러죠. 수감각. 정형화되어 있는 문제들. 물론 자리값을 공부할 때에는 1000이 8개, 100이 7개 이렇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만 수감각이라고 하는 거는 이걸 한번 바꿔볼 수도 있어요. 1000을 빼버리는 거죠. 예를 들어 심화할 아이들한테는 1000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못하게 해서 오로지 100이라는 말만 사용할 수 있게끔 해준다면 그 1000의 자리수와 100의 자리수의 비교, 관계를 이해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도하실 때마다 항상 그 문제를 풀어주는 것보다는 그 문제가 가지고 있는 그 문제가 무엇을 알아보는 문제인가를 먼저 선생님들이 이해를 하신 다음에 그 한 문제를 가지고서 아이들이 다양하게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셔야 됩니다. 선생님들께서는. 그 다음에 이제 큰 수에 넘어가면 이제 큰 수로 넘어가면 이제 큰 아이들이 이제 4학년이 올라가서 큰 수를 배우게 되는데 사실은 큰 수라고 하는 거는 아이들이 평상시 때 생활 속에서 접해볼 수가 없어요. 일상생활에서.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큰 수를 배울 때 상당히 어려워합니다. 또 읽는 것도 어려워하고 쓰는 것도 어려워하고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지금 아이들이 빈자리에 0 채워넣는 걸 실수를 상당히 많이 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아래에 보시면 이렇게 학교에서는 이렇게 그 자리값을 활용한 이런 표를 가지고서 이런 표를 이용해서 아이들한테 지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큰 수를 지도하실 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걸 좀 먼저 이야기해 볼게요. 제일 많이 실수하는 게 이 띄어쓰기예요. 한글로 썼을 때 띄어쓰기. 우리가 분명히 아까 우리는 숫자를 읽을 때 네 자릿수씩 끊어서 읽는다고 분명히 명수법에서 배웠어요. 앞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글로 쓸 때 아이들 실수를 많이 하는 거 보면 여기를 이렇게 붙여서 쓰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근데 이걸 꼭 네 자릿수만 띄어쓰기 할 수 있게끔 지도해 주셔야지 되고요. 그 다음에 가장 숫자 0의 역할인데요. 숫자 0의 역할을 지도하실 때 이 0이라고 하는 개념이 없었다면, 이거 수학 사회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0이라는 개념이 없었다면 아마도 이 십진기수법, 아라비아 숫자는 더 이상 발전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0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한테 한번 말씀해 보세요. 0이 없다고 생각했을 때 10과 2를 한번 비교해 보는 겁니다. 0이 없으면 이 10은 존재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1과 똑같아지니까. 마찬가지로 100도 마찬가지입니다. 100도 0이 없었다면 1과 똑같아지죠. 똑같아져요, 가격이. 그래서 이 0의 역할이라는 게 아라비아 숫자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왜 영이 중요한지. 원래 영의 개념은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뭐 중학교에 가면은 음수, 양수와 정수를 나누는 기준점이 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뜻도 있고 없다, 무의 개념, 없다는 개념도 있지만 이 없다는 개념을 가르칠 때 이 초등학생들한테는 상당히 중요한 게 그 자릿수의 자리값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8024와 8204하고는 다른 거죠. 그 0이 어느 자리에 값이 없다는 걸 나타내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아이들하고 재밌게 해보면 재밌는 게 뭐냐면은요. 요즘 뭐 스토리텔링이 유행하고 있고, 뭐, 다시 또 이제 융합교육으로 흐름이 바뀌고는 있습니다만은, 뭐, 스토리텔링 처럼 도입했던 목적이 아이들이 좀 수학에 흥미를 좀 갖고, 흥미를 느끼고, 재미를 느낄 수 있게끔 해주려고 도입했었는데, 이런 이야기를 해줘도 좋아요. 불가사, 세계 7대 불가사의 아이들이 잘 알고 있죠, 4학년 되면. 불가사의가 수라는 건 모르고 있어요, 아이들이요. 세계 7대 불가사의란 말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희한하게 불가사의가, 그게 수였구나라는 건 모르고, 아이들이 잘 이해를 못 합니다. 그럴 때 선생님이 한번 이야기해 주는 거, 선생님이 잠깐 이야기해 주는 거죠. 불가사의라는 숫자가, 그건 수라고. 수인데, 몇 자리 수냐면, 65자리 수라고. 그 다음에, 0이 64개나 있다는 거. 그래서 아이들한테 한번 써보게 합니다, 한번 종이에. 써보게 하면서, 그럴 때, 0의 개수가 늘어나면서 분명히 이 아라비아 숫자에서는 10배씩 커지게 돼 있어요. 0의 개수가 늘어나면서. 그러면서 아이들은 그걸 써보면서, 이 0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감각적으로 느낄 수가 있어요. 이 0이 없다면 이렇게 큰 수를 표현할 수가 없었겠구나. 그래서 이 큰 수라는 개념에서, 큰 수라는 개념 지도하실 때 0의 개념은 상당히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이 0에 대해서 아이들한테 강조를 좀 많이 해서 지도를 해주시고요. 이 문제 같은 경우도,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이들한테 이걸 쉽게 쓰게 할 때는 이 표를 이용하지만 나중에는 이런 표의 도움이 없이 머릿속에서 생각할 수가 있어야지 돼요. 머릿속에서.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문제를 쓸 때 대부분의 아이들은 그냥 이 표를 주면 앞에서부터 써서 그냥 답을 푸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과연 이 방법 하나밖에 없을 것인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우리가 분명히 조, 억, 만을 배운 게 됩니다. 아이들한테 동그라미 쳐주시면 돼요. 동그라미 쳐주시고 만을 쳐주시고. 그럼 여기는 억이라고 하는 게 사라져 있습니다. 이 사라졌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아이들한테.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 문제만 해결하다가 아니라 이런 전체적인 절차를 따지고 300이라고 했을 때 이 300이 어느 자리에 위치하면서 0의 개수가 몇 개인지. 또는 잘 보시면 300 했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 3을 빼버리면 세 자리에서 결국 남는 것이 0의 개수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900이기 때문에 906만이기 때문에 여기 만의 자리니까 분명히 네 자리 수이기 때문에 네 자리에서 숫자 두 개가 있기 때문에 없는 것이 또 0의 개수입니다. 이런 방법으로도 분명히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를 해결할 때에는 항상 한 가지 방법만 강조하시는 게 아니라 그거 외에 다른 방법은 없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한번 던져주시면 됩니다. 던져주고, 근데 우리 아이들이 참 어떻게 보면은 불행하다고 할 수가 있는 게 생각해보라고 해놓고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주지 않죠.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아이들이 많이 가질 수가 없습니다. 제가 항상 뭐 강의할 때 드리는 말씀이지만 서울에서 부산을 갈 때 고속도로를 타고 갈 수도 있어요. 국도로 갈 수도 있고. 고속도로로 갈 때에는 참 빨리 가고 편리합니다. 근데 지루해요, 운전자는. 근데 국도로 갈 때에는 여기저기 다 볼 수도 있고 가다가 좋은 경치가 나오면 쉬어갈 수도 있습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요즘 아이들한테 너 생각해봐 해놓고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과연 얼마나 주고 있는지 선생님들 학교에서 지도하실 때 분명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이들한테 질문을 하실 때 이거 한번 생각 좀 해봐 그랬으면 아이들한테 놔둬야 됩니다. 그 생각할 시간을 충분히 주셔야지 돼요. 마음 급하게 문제집 중심으로 수업을 진행하시다 보면 많은 문제를 풀어야 되고 그 많은 문제를 풀려고 하다 보면 시간이 부족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아이들은 생각을 안 하게 돼요. 수학에서 생각한다는 건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이 생각이 바로바로 나오질 않아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죠. 어떤 문제점에 봉착했을 때 생각이 바로바로 튀어나오면 좋은데 불행하게도 사람은 내가 몰랐던 거를 알아내는 데에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요즘 정부에서도 교육부에서도 강조하고 있는 게 창의 수학, 생각하는 수학 이런 것들 말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생각하지 않는 습관이 돼버리면은요
어떤 문제에 봉착했을 때 그걸 해결하려고 노력하지 않죠. 그래서 아이들한테 생각하라고 하는 능력을 기르라고 말씀을 하시기 전에 꼭 항상 시간을 충분히 주시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문제도 마찬가지인데 뭐 십지법에 의해 가지고 자릿수가 커질 때마다 10배씩 커진다. 뭐 일반적으로 이렇게 가르칩니다, 보통. 근데 먼저 제일 뭐 일반적으로 하시는 분들 보면 뭐 4자릿수씩 끊어서 이렇게 4개씩 끊어가지고서 몇 자리 올라가는 이런 식으로 가르쳐요. 10배, 100배, 1000배. 물론 4학년 때 곱셈을 배우기 때문에 3학년 때 곱셈의 기본 개념을 배우기 때문에 큰 시장은 없어 보입니다. 근데 이런 것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마다 능력은 다 아이들마다 능력이 다 같지가 않아요. 어떤 아이들은 이거 쉽게 이해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수학적 감각이 발달된 아이들이 쉽게 이해하지만 감각이 좀 느린 아이들 또는 늦게 발달되는 아이들은 어려워합니다. 왜? 10배씩 커진다는 걸 잘 모르니까. 2칸씩 커지면 2자릿수씩 올라가면 100배씩 커진다는 걸 잘 모를 수도 있어. 이럴 때는 뭘 이용하시면 좋냐면 OH 필름이라는 게 있습니다. OH 필름. 투명 용지 있죠? 거기에다가 같은 걸 이렇게 같은 자리로서 해가지고 이렇게 같은 크기로 해서 이거 4개를 만듭니다. 4개, 4자릿수라면 4개. 또 5자릿수라면 5개. 그래가지고 만약 예를 들겠습니다. 이거의 자리값을 알아보려고 한다 그러면요. 이런 OH 필름 똑같은 크기로 해서 5장을 만드는 거예요. 5장을 만들어서 각 자리마다 얘는 4, 그 다음에 두 번째에다가는 여기다가는 50, 뭐 세 번째에다가는 600 이런 식으로 써주겠죠. 아이들한테 OH 필름 하나를 낱개를 다 보여줍니다. 보여주면서 각각의 숫자의 크기가 얼마인지 물어봐요. 그럼 아이들은 다 알아요. 4, 50, 600. 근데 문제는 이제 이게 다 합쳐졌을 때예요. 32,654로 합쳐졌을 때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OH 필름을 같은 크기로 잘랐기 때문에 겹쳐서 실물 화상기로 보여주면은요, 자리값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여기 같은 경우는 뭐 같은 자리에 숫자가 있다면 여기도 3으로 고친다면 이 차이를 금방 이해할 수가 있겠죠. OH 필름으로 보여준다면. 그래서 지도법은 수학을 지도하실 때 지도 방법은 뭐 그 문제집에 나와 있는 뒤에 해설 내용이라든가 또는 뭐 교사용 지도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아이들의 언어로 아이들의 마음으로 이해할 수 있게끔 쉽게 풀어서 지도하는 것이 지도법이에요. 뭐 교사용 지도서에 나와 있는 매뉴얼 같은 것들 또는 해답지에 나와 있는 뭐 해답 풀이들 이런 것들만이 정확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아이들 지도하실 때에는 같은 문제라든가 같은 개념이라고 할지라도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아이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학습 교구를 이용한다든가 도구를 이용해서 하신다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그렇게 진행을 해주시고요. 이제 아이들이 또 가장 어려워하는 이제 3학년, 4학년이 되면서 가장 어려워하는 분수 소수의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분수 소수는 일단 출발점이 자연수로 나타낼 수 없는 수를 표현하기 위해서 출발한 거예요. 기본 개념이. 그래서 분수와 소수의 가장 큰 차이점이 일단 뭐냐면은요. 가장 큰 차이점은 소수는 십진법을 따르고 있다는 거예요. 자연수하고 동일한 체제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분수는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둘 다 분명히 공통점은 0과 1 사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0과 1 사이라는 소리는 자연수로 나타낼 수 없는 수를 말하는 거겠죠. 차이점은 소수는 단위를 나눈 부분의 개수는 암묵적으로 자리 위치에 주어진다. 무슨 말인지 말이 어렵죠. 암묵적이라는 게 뭐냐면요. 소수는 십진법을 따르기 때문에 당연히 십진법과 같은 원리로 자리 위치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암묵적으로 나타나 있지 않아요. 근데 분수는 나타나 있어요. 전체를 몇 개로 쪼갰느냐. 그래서 분모로 나타나죠. 3분의 2 그러면 전체를 3개로 나눈 것 중에 2개라는 뜻. 그래서 분수는 나타나 있습니다. 수에. 두 번째로 나누어진 부분의 개수는 보이는 숫자이고 나누어진 부분의 개수는 분자고 여기는요. 소수는 숫자, 위치한 자리의 숫자를 가지고서 나누어진 개수를 파악하는 거고 분수는 분자를 가지고 파악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기 소수는 10의 거듭제곱으로 부분은 이렇게 나눠지는 거죠. 0.1의 자리, 소수 첫째 자리, 소수 둘째 자리 나눠지는 것이고 분수는 임의의 수의 부분으로 나눠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전체를 몇 개로 나누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2를 분수는 6개로 나누느냐 7개로 나누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표현할 때에도 소수는 십진법이고 분수는 그냥 몇 분의 전체를 몇 개로 나눴고 그 중에 몇 개다. 이게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아이들한테 분수 소수를 지도하실 때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참
항상 요즘 수학사, 요즘 융합교육 과정이 이제 이야기가 되고 스토리텔링이 되면서 수학사에 관련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오는데요. 뭐 시중에 보시면 뭐 책도 많이 읽고 그래요. 근데 책을 읽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일단은 이렇게 분수와 소수처럼 같은 데에서 출발했을 때, 그럴 때는 어떤 걸 먼저 이야기해 주셔야 되냐면, 분수하고 소수의 불편한 점과 편리한 점을 먼저 찾아봐야지 돼요, 아이들한테는요. 똑같이 자연수로 나타낼 수 없는 수, 1보다 작은 수를 나타내는데, 왜 사람들은 그럼 하나만 사용하면 될 거 아니에요? 하나만. 분수면 분수, 소수면 소수. 근데 왜 분수도 해야지 되고 소수도 해야 되느냐? 아이들은 그런 의문점을 가져요. 항상 애들이 질문하죠. 수학 공부 왜 해야 돼요? 어른 되면 쓸데가 없는데요. 쓸데 있습니다. 수학 쓸데 많아요. 왜? 여러분 요즘 뭐 TV 보면 역사 저널이라는 것도 있죠. 역사 저널이라는 그 프로그램이 있는데 역사도 마찬가지겠죠. 아는 만큼 보이는 거예요. 수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는 만큼 보이는 거예요. 더 많이 보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건데요. 이 분수 같은 경우, 분수, 소수 마찬가지입니다. 분수는요, 일단은 분모 분자를 써야 되기 때문에 쓰기가 어려워요. 소수는 간단하게 쓸 수 있는데. 계산할 때요, 계산할 때. 소수는 자연수와 똑같은 걸 다루기 때문에 계산하기가 편합니다. 분수는 계산하기 어려워요. 약분, 통분, 아이들이 이제 그 머리에 이제 혼동이 오기 시작하는 것들을, 개념들을 가르쳐야 되죠. 이러한 불편함 때문에 분수는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소수가 필요했다. 그래서 사람들은 소수를 만들었다 그러는 거죠. 그러면서 그런 것들을 수학사적인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분수는 옛날 고대 바빌로니아나 이집트에서 이제 사용한 흔적이 나와 있는데 그거는 막 4,0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고, 소수 같은 경우는 겨우 이제 400년 정도 그 스테빈이 소수를 처음 고안을 했고, 요즘 우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소수의 등들은 네이피어라는 수학자가 현대 소수를 완전히 창안을 했다는 거에 대한 간단한 수학적인 이야기들을 해주시면서 아이들한테 분수와 소수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시면 아이들이 어떤 그 문제 풀고 기능적인 것보다 흥미를 가질 수 있는 재미있는 좀 공부가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분수나 소수를 지도하실 때 항상 교과서나 문제집에 보시면 제일 많이 나와요. 10분의 1. 그죠? 분수, 소수 지도에서 이 10분의 1이 왜 중요하냐면요. 소수나 분수나 둘 다 1보다 작은 수를 표현한다 그랬죠. 1보다 작은 수를 표현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게 10개로 나누는 거예요. 10개로 나누는 거. 그래서 분수나 소수를 지도하실 때 항상 두 개 연관시켜서 지도하실 때 십진분수하고 관련을 시켜서 지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기본 십진분수인 10분의 1과 0.1이 있는데요. 뭐 이거 같은 경우도 아이들한테 당연히 교과서에서는 모는 종이 10칸짜리를 그려놓는다든가 뭐 아니면 뭐 이렇게 해놓고 있어요. 근데 제가 그 외국에서 아이들을 지도한 적이 있거든요. 옛날에 이제 교편 생활할 때 외국에 가서 아이를 지도한 적이 있었는데, 저도 우리나라 교과서에서도 좀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요. 우리나라 교과서는 그 영역별로 통합시켜서 지도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교과서에는 이런 그림이 없어요. 이걸로 끝나요. 그냥 문제 형태로. 근데 외국의 교과서를 잘 살펴보시면 이거를 꼭 이렇게 표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쉽게 말하면 나중에 통계 영역이나 확률 영역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확률과 통계는 실생활하고 떨어질 수가 없어요. 이런 걸 공부했다면 이거를 표로 나타내서 이것 또한 0.1의 크기가 얼마나 되는지, 0.4의 크기가 얼마나 되는지 양감도 기르면서 표로 정리할 수 있는 걸 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림을 넣은 겁니다. 이런 식으로 색깔을 칠해보면서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 지도하실 때 뭐 수니까 수 따로, 연산이니까 연산 따로, 그게 아니라 하나의 영역과 다른 영역이 통합되어져서 지도할 수 있게끔 하시면 아이들한테 상당히 효과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을 더 드리면 분수의 의미하고 소수의 의미를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분수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지도하실 때 3학년에 분수를 처음 배울 때 보면 전체를 등분하라는 거예요. 전체를 분할하는 거. 전체와 부분의 의미가 있어요. 초등학교에서 배우는 분수의 의미가. 두 번째로 몫의 의미가 있어요. 몫의 의미라는 건 뭐냐면 나눗셈의 의미예요. 나중에 그 5학년 올라가면 아이들한테 이거 할 때 자연수의 나눗셈을 가지고서 분수를 표현하는 건데 이런 거겠죠. 이런 것들. 예를 든다면 물이 12리터가 있어요. 물 12리터가 있는데 이거를 7개의 병에 나눠 담아야지 돼요. 물 12리터를 7개의 병에 나눠 담아야 되는데 나눠 떨어지지가 않죠. 이렇게 자연수로. 이런 것들이 몫의 의미예요. 그 다음에 분수가 또 6학년에 가서 배우는 거 이제 비율의 의미가 있습니다. 비율의 의미. 기준량과 비교하는 양의 의미. 아버지의 키가 내 키의 2분의 3배이다. 또는 내 키는 아버지 키의 3분의 2배이다. 비율의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분수는. 그다음에 소수 같은 경우는 분수의 의미하고 다른 파트가 많이
다르다고 보셔야 되겠죠. 그렇게 분수의 의미하고 비교해 본다면. 그래서 이 소수의 의미 같은 경우는 소수 같은 경우는 10진부수가 기본 개념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양감을 지도하기 위해서 이제 10분의 1을 배운 다음에 100분의 1로 넘어가죠. 그래서 교과서에 보시면 모는 종이를 100칸짜리를 그립니다. 100칸짜리. 뭐 가로, 세로, 세개. 이쪽으로 10칸, 이쪽으로 10칸. 하지만 이것도 잠깐 생각을 바꿔볼게요, 한번. 이거 그리려면 힘들어요. 힘든데,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여기를 5칸으로 해보고, 여기를 5칸으로 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하면 전체가 25칸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이렇게, 점선으로 X표를 해주면 100이 돼요. 4개로 분할이 되니까. 그래서 이 색깔칠한 거를 한번 분수로 나타내보게 하면, 만약 2개면 얘는 25분의 2가 되겠죠. 근데 이게 삼각형으로 셌을 때 얘는 전체가 100칸이니까 4개씩이니까 8개가 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5학년에서 그 전에 옛날에는 뭐 분수와 소수의 관계를 이야기할 때 이런 식으로 했는데, 항상 가르치시는 분은 교과서에 나와 있는 거 그대로 따라 하시면 안 돼요. 이왕이면 더 쉽게. 이거 아이들한테 10칸씩 무는 종이 그리라고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이럴 때 이렇게 5칸씩 그려가지고 4개로 다시 등분할해서 동치분수의 개념도 동시에 지도하면서 나중에 분수 소수의 관계도 같이 지도하시는 것이 훨씬 아이들한테 이해를 줄 수 있는 편안한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소수를 지도하실 때는 뭐 그 0.1의 자리, 소수 자리 읽을 때는 예를 든다면 이렇게 했을 때 6과 100분의 43이라고 읽을 수도 있고 6과 10분의 4와 100분의 3이라고 읽을 수도 있어요. 읽는 방법이 6과 10분의 4와 100분의 3 또는 6과 100분의 43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뭐 0.1의 자리, 소수자 자리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읽는 방법도 다양하게 지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문제 보시면 이 문제는 이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소수와 분수의 관계를 이용해가지고 이제 푸는 문제들인데요. 여기도 이 문제를 참 축제하신 분이 보면은 지구를 기준으로 했을 때 1이죠, 1. 1 해가지고. 이 문제를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문제에서는 이게 중요할 것 같아요. 이 분모에 따라서 어떻게 이게 소수로 변환이 되는지. 소수로 변환이 되고 이 분모가 어땠을 때 십진기수법의 십진법의 그 표현을 따르기 위해서 이 분모를 어떻게 처리해 줘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아이들한테 지도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건 그전 교육과정에 있었던 내용 같은데 뭐 교육과정이 개편되더라도 이번 교육과정 개편이 되면서 뭐 이제 원래 8단원이었던 것이 6단원으로 줄었어요. 6단원으로. 그러다 보니까 근데 내용이 줄지는 않았어요. 내용은 다 들어가 있어요. 그전 내용이. 근데 이게 단원을 줄여놓으면서 아이들이 한 단원에 삭습해야 될 내용은 엄청나게 똑같습니다. 많아요. 근데 이 부분도 옛날에 보면은 그전 교육과정에서 보면 뭐 분수를 소수로 바꾸고 소수를 분수로 바꾸는 그건데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아이들한테 옛날 방식 같은 뭐 분모가 10, 뭐 100, 1000 이런 식으로 됐을 때 소수로 바꿀 수도 있다. 그런 식으로 많이 가르치잖아요. 근데 이렇게 결론을 지도하는 게 아니라 왜 이렇게 됐을 때 바꿀 수 있느냐. 거꾸로 돌아가야겠죠. 십진기수법의 원리를 따르기 때문에 결국은 분모가 이렇게 10의 거듭적으로 형태에 됐을 때에만 소수로 쉽게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초등학교에서는 지도를 하셔야 됩니다. 이번에 보시면 이제 5학년에서 이제 초등학교 과정에서 이제 아이들이 어떻게 보면은 나 스스로 수학을 포기하게 될 수 있는 이제 첫 번째 이제 단원이 되겠죠. 이제 수의 성질을 처음으로 배우게 되는 단원이에요. 가장 중요한 단원이기도 하고요. 이제 중학교 연계에 생각한다면 그 약수배수 단원. 근데 약수배수 단원을 지도하시기 전에 아이들은 이런 질문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냥 약수는 나누는 거기 때문에 나눗셈과 관련이 돼 있고 배수는 곱하는 거기 때문에 배수와 관련이 돼 있는데 약수배수는 왜 배워야 돼요? 또 물어볼 수 있어요, 아이들이요. 약수배수하고 나눗셈과 곱셈 이 관계. 뭐 교과서에 나와 있는 걸 따른다면 약수 같은 경우는 공약수를 구하기 위해서 배워야 되고 공약수는 나중에 약분하기 위해서 배워야지 돼요. 배수 같은 경우는 공배수를 구하기 위해서 배우는 거고 공배수는 나중에 분수를 통분하기 위해서 배우는 거예요.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을 따진다면. 근데 이런 설명 가지고서는 아이들한테 뭐 어떤 그런 강한 임팩트를 줄 수가 없죠. 수학을 왜 공부해야 되는 거에 대한. 먼저 이런 부분도 한번 해볼게요. 중학교 과정에서는 합성수와 소수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아직 초등학교에서는 뭐 수학 그런 용어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가르치죠. 쌓기나무 같은 걸 놓고서, 쌓기나무 12개를 놓고서
그거를 배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게 하는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거를 일렬로 세우면 1 곱하기 12가 될 거고, 두 줄씩 세우면 6열이 나올 거고, 이런 식으로 해서 뭐 곱하기로 가르치죠. 이걸 왜 가르치냐를 따지셔야 되는 겁니다. 왜 가르치느냐. 결국 이거는 수의 성질을 알려고 하는 거예요. 수의 성질. 수의 성질을 안다는 건 뭐냐면요. 우리가 사회 시간이라든가 보면은 농촌 마을에서 뭐 농촌끼리, 어촌은 어촌끼리 이렇게 분류들을 하잖아요. 수학도 마찬가지예요. 분류 작업이 돼야지만이 그 수의 성질을 쉽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이 약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10이라고 하는 수는 뭐 일반 문제집처럼 한다 이렇게 될 수 있지만 이 11이라고 하는 수는 뭐 이거밖에 안 되잖아요. 놓을 수 있는 방법이. 쌓기나무를 놓을 수 있는 방법이 오로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일렬로 세우는 방법밖에 없어요. 일렬로 세우는 방법밖에. 그럼 여기까지가 교과서에 나온다든가 일반 가르치시는 분들의 이제 내용이에요. 근데 이걸 가르치기 전에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단원에서는 수의 성질을 이해해야 한다는 거예요. 수의 성질. 분명히 이 단원의 목표는 수의 성질을 이용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모든 자연수는 1과 덧셈을 이용하면 다 나타낼 수 있어요. 2는 1 더하기 1, 3은 2 더하기 1, 4는 3 더하기 1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요. 근데 곱셈을 이용해서 나타내려면 어려워져요. 곱셈을 이용해서 나타내려면. 3 같은 경우는 1 곱하기 3, 4 같은 경우는 2 곱하기 2, 1 곱하기 4 이런 식으로 해서 곱셈을 1과 곱셈만 이용했을 때에는요. 자연수를 나타낼 수가 없어요. 1 곱하기 1 곱하기 1도 1이고 1 곱하기 1 곱하기 1 곱하기 1도 1이에요. 그래서 이 합성수, 쉽게 말하면 우리가 사용하는 합성수를 중학교 과정에서 합성수라고 말합니다. 합성수를 곱셈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이 약수 관계를 배우는 거예요. 약수 관계, 배수 관계 또는 뭐 이 수의 성질을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중학교에 가보면은 뭐 소인수 분해할 때 그 소인수 분해의 임의성이라고 해요. 일회성. 일로는 소인수 분해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초등학교 과정에서는 하여간 뭐 그렇게까지 깊게 들어갈 수는 없지만 아이들한테 이 약수배수 단원을 지도하는 이유는 분명히 수의 성질을 이용하려고 한다는 걸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여기서 약수의 개수가 적고 많은 걸 따지는 것도 보면은 뭐 이걸 다 일일이 써서 구할 수도 있어요. 일일이 써서 구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지만 아이들한테 한 번 정도는 학습지에다가 1부터 100까지의 그 수를 다 주고서 한번 시간 내 집에 가서 가정학습으로 돌아가셔가지고 가정 숙제로 한번 주고 나서 숙제를 한번 내가지고 본인이 직접 한번 본인만의 방법으로 한번 구해보는 경험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를 든다면 9 같은 경우는 보통 우리 어른들은 뭐 제곱수도 제곱수 어른들은 알고 계시니까 이런 이수의 약수의 개수 그 다음에 일반적인 수 그냥 일반적인 수 이런 수들의 약수의 개수 그래서 이런 각각의 수가 가지고 있는 특징들을 이용해 가지고서 약수의 개수를 한번 구해보는 것들이 활동이 꼭 필요해요. 이런 것도. 소수의 약수의 개수와 소수가 아닌 수의 약수의 개수, 그 다음에 이런 제곱수의 약수의 개수, 이런 것들의 특징을 분류해보는 활동들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단순하게 약수의 개수를 이렇게 다 써서 구해가지고 문제를 푸는 것보다는 이런 어떤 수의 성질을 이해할 수 있게끔 분명히 지도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되고요. 이 문제입니다. 많이 나오는 문제들. 참 보면 아이들 교과서에 나와 있는 방법이에요. 12의 배수는 모두 6의 배수이다. 그 이유를 설명하여라. 이런 문제 같은 게 요즘에 학교에서 시험 출제되는 형식들이 대부분 요즘 설명하여라. 또는 뭐 이야기해 보세요.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쓰시오. 이런 것들이 많죠. 요즘 출제 경향이 참 좋은 방법이에요. 이렇게 평가 방식이 이렇게 바뀐다는 자체가 어떻게 보면 또 한 단계 발전하는 것들인데요. 이 문제 같은 경우 학교에서는 이렇게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냥 12의 배수 쓴 다음에 6의 배수 쓰고 그래서 공통으로 들어있는 배수 이렇게 찾죠. 이렇게 해요. 근데 문제는 교과서에 제시된 이런 문제들은 어떤 문제점들이 있냐면요. 아이들한테 개념 이해를 주기 위해서 수의 크기가 작아요. 그러니까 이게 써서 구할 수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바꿔볼게요. 1118의 배수가 이 배수가 86의 배수 이다. 그 이유를 설명하라 문제를 이렇게 바꿔봤습니다. 수의 크기를 4자릿수로 키워봤어요. 2자릿수로. 과연 이것도 이렇게 써서 구할 수 있을까요? 써서 일일이 구할 수 있어요. 인내력이 좋은 아이들은 뭐 하루 종일이라도 하겠죠. 이러한 방법들로는 이런 문제들은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거 뭐라고 하냐면 어떤 문제 해결 능력의 확장성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수학에서 말하는 개념이나 원리가 상당히 중요해지는 겁니다.
이렇게 한번 바꿔볼까요? 이렇게 한번 지도해 볼게요. 우리가 그 원리를 따져보면 약수배수 관계를 배울 때 분명히 배수 곱셈으로 배우죠. 이렇게 했을 때. 이 의미를 잘 알아야 돼요. 이 의미를. 어떤 의미인지 아이들한테. 이 의미를 지도해 주시고 어떤 곱셈으로 표시됐을 때 이 약수배수 관계 문제집에 보거나 교과서에 보면 다 나와 있죠. 이 약수배수 관계 중요한데 이 문제를 통해서 또 하나 조심하셔야 될 게 그냥 이 문제만 풀고 끝날 게 아니라 이 문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여러 가지 수학적인 사실들을 아이들 스스로가 한번 찾아내게 해야지 돼요. 물론 혼자 찾아내게 해도 되고 이렇게 어떤 뭔가 몰랐던 사실을 찾아내게 할 때는 그룹 액티비티를 시키면 되게 좋습니다. 모든 별로 토론을 시킨다든가. 여기 보시면 우리가 이렇게 단순하게 이렇게 배수 관계도 있지만 얘는 6의 배수에서 두 번째 수예요. 뒤에 있는 곱하기 2의 의미죠. 4는 네 번째 수이고. 이렇게 표시한다면 이런 식으로 표시한다면 12는 다시 또 2의 배수가 되는 거죠. 3의 배수도 되는 거고. 그죠? 이런 식으로. 또 6의 배수도 되는 거고. 그래서 배수 찾는 활동들을 단순하게 그냥 쓰는 것도 좋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단어는 철저하게 수의 성질을 배우는 단어이기 때문에 이거 말고도 다양한 방법들, 이러한 방법들을 통해서 한 문제를 통해서 수의 성질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이 문제 참 많이 나오죠. 이런 문제 많이 나오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이렇게 계산을 해가지고 최대 공약수를 구하는 거는 기능적인 절차예요. 너무 이런 기능들을 강조하시면 생각 안 하게 됩니다. 이거 한번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옛날 이거 조선시대 때 보면 우리나라 그 조선시대 수학자 최석정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중학교에 가면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방법을 유클리드 호재법이라는 방법으로 아이들한테 지도를 하거나 합니다. 근데 초등학교에서는 그렇게 안 해도 돼요. 이거 할 때 보시면 약수의 최대 공약수나 약수의 성질을 철저하게 이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먼저 정사각형은 분명히 정사각형은 똑같이 나눠져요. 똑같이 나눌 수가 있어요. 정사각형은. 모노종이 보시면 금방 이해돼요. 근데 이 문제 볼게요. 여기가 150이고 여기가 240이면 이런 종이 하나를 A4 용지 하나를 줘요. 주고 얘와 똑같은 정사각형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가 240이었기 때문에 여기는 90이 되겠죠. 여기는 다 똑같이 150이 될 거고 또 정사각형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이제 이번에는 얘는 90이 되고 여기가 150이었기 때문에 60이 되겠죠. 또 만들면 이 90 부분을 잘라내버리면 그림을 잘못 그렸네요. 이 부분을 잘라내면 여기 이번에는 90을 이렇게 잘라내면 30과 30이 남게 돼요. 마지막으로 종이를 똑같이 잘라서 그래서 맨 마지막으로 가장 작은 정사각형이 나왔을 때 이게 바로 이 두 수의 최대 공약수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요. 종이를 접어가 보면서 해보면 금방 알아요. 종이를 잘라가면서 해보면. 마지막으로 나오는 정사각형이 최대 공약수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요. 정사각형이 됐을 때에는 얘는 어떤 식으로든 나눠줘요. 다 똑같이. 정사각형일 때에는. 똑같이. 그래서 얘를 K에서 나눴을 때는 가장 작은 정사각형이 나왔을 때까지 반복하는 겁니다. 이게 유클리드 호재법하고 비교해보시면 똑같아요. 이게 나눗셈에 보면 나눗셈의 원리가 뺄셈에서 나오거든요. 뺄셈에서 나오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약수도 또한 나누는 과정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뺄셈에서 나오게 돼 있어요. 옛날 우리 선조들이 수학을 공부했던 방법들입니다. 이게 전부 다. 그 원리를 찾아가는 거예요. 단순하게 이렇게 기능적으로 풀이하는 것도 궁극적으로 이렇게 가지만 가기 전에 한 단계를 더 거친다면 이렇게 그 원리가 무엇인지 그 약수의 원리를 철저하게 이용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한다면 아이들이 생각하는 힘을 더 많이 기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아이들이 생활 속에서 찾아보는 것이 참 중요해요. 생활 속에서 찾아보는 것이. 예를 든다면 아이들한테 껌 한 통을 샀어요. 껌 한 통을 샀는데 껌이 7개가 들어있다고 칩시다. 몇 명이 나눠 먹을 수 있어요? 혼자 다 먹든가 아니면 7명이 하나씩 나눠 먹든가 해야지 돼요. 초코파이가 12개가 들어있다, 10개가 들어있다고 칩시다. 10개가 들어있으면 이거는 한 명이 먹을 수도 있고, 2명이 먹을 수도 있고, 5명이 먹을 수도 있고, 10명이 먹을 수도 있어요. 이런 생활 속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통해서 약수라든가 배수 또는 뭐 최대 공약수 이런 것들을 지도하신다면 아이들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수학을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지금 제가 첫 강의에서 수에 관련된 단원 강의를 했는데요. 제가 오늘 좀 첫 강의다 보니까 막 빠르게 진행도 하고 시간이 부족해서 여러분들한테 더 자세한 것들은 많이 강의를 못했습니다. 물론 뒤에 다시 또 연산 파트에 가서 관련되어 있는 것들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강조하는 거는 교육은 교사의 질을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가르치는 사람이 어떻게 가르치냐에 따라서 아이들은 바뀝니다. 그래서 수포자를 만드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러분들이 아이들을 지도하셔야 되기 때문에 혹시 가르치는 방법을 한번 좀 더 고민해 보신다면 단 한 사람이라도 수학을 포기하는 학생을 줄일 수 있다는 생각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강의 들어주셔서 상당히 감사합니다.